하반기 좀 기대하면서 보고 있는 거는 여기서 조금만 트리거가 나오면 이제 충분히 이제 반등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거고, 애플의 변심이라 그래야 되나요? 3나노 GAA 같은 경우도 지금 내부 분위기가 나쁘지 않아요. 네, IT의 신 이영수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잘 지내셨습니까? 예, 아유, 항상 여기 올 때마다 기분이 좋습니다. 사실은 이게 촬영 전후로 이렇게 대표님하고 잡담하는 게 더 재밌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빨리 끝내고 잡담을 이건 비공개이기 때문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사실 뭐 기분이 좋긴 한데 시장도 네. 좀 빨리 좀 좋아졌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요. 네네. 사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반도체, 네네. 이쪽에서 좀 의미 있는 반등세가 지속이 되어야 되는데 네네. 일단은 약간 바닥은 좀 나온 것 같다는 느낌이 네네. 들긴 해요. 네네.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확실히 좀 저점을 찍고 19 구간 좀 반등을 하긴 했는데, 그래서 앞으로 이제 추세적으로 반등을 할 것이냐 그런 차원에서 주요 이슈들을 한번 점검을 보겠습니다. 네네. 일단 9월께 네. 차세대 인텔의 CPU, 사파이어 레피즈, 그 다음에 AMD의 라이젠 7000 네네. 이게 또 출시된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네. 이게 계속해서 연기가 되면서 네네. 그 기대감에 올랐다가 다시 빠지고 네네. 기대감에 맞습니다. 올랐다가 다시 빠지고 그러다가 네네. 매크로가 또 엉망이 되면서 네네. 완전 폭락하고 네.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네. 만약에 이 9월께 이렇게 네. 출시가 된다라고 네. 한다면 확실히 좀 DDR5 모멘텀으로 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반등할 수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네네. 일단 사파이어 레피즈는 내년 초에 나올 것 같아요. 아, 내년 빨라도. 초에요? 네, 아. 사파이어 레피즈는 내년 초에 나올 것 같고, 지금 그 AMD가 준비한 서버용 CPU가 있습니다. 제노아라는 거고요. 그게 젠4 아키텍처 기반으로 만든 거고, 그게 이제 그 인텔 사파이어 레피즈하고 경쟁 제품이거든요. 그게 아마 올 가을에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이제 라이젠 같은 경우는 이제 PC 쪽 라인업이니까. PC 쪽. 네네. 어쨌든 DDR5를 쓰는 이제 모델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서버 쪽은 사실은 인텔의 비중이 95%가 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AMD가 5%밖에 안 되는데, 그동안 이제 인텔은 워낙 서버 쪽에서 삽질을 했잖아요. 그렇죠. 삽질을 하니까 아마 이번에는 AMD의 제노화 점유율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고, 그러면 DDR5의 어떤 수요가 조금 이제 개선될 수 있다. 그동안 이제 DDR5가 인텔 사파이어 레피즈 보다가 너무 막 딜레이 되니까 관련주들이 다 밀렸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뭐 제노화에도 이제 DDR5가 채택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AMD가 좀 점유율을 좀 높여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서버 시장이 좀 뭔가 균형을 이루어야지, 지금처럼 계속 인텔의 의존도가 너무 높게 가다 보니까 막 뭔가 모든 게 이제 그 공급망 사슬 자체가 얽혀버리는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반기는 뭐 지금 다 경기 침체를 가정해서 지금 주가가 프라이싱 돼 있는 거고, 맞아요. 사실 2분기를 보면요, 2분기 실적이 안 나빠요. 우리. 그렇죠. 전부 다 대부분 네. 반도체 주식은 잘 나왔더라고요. 네네, 맞아요. 이렇게 2분기가 아마 지금 추정치가 한 61조 정도, 영업이익 추정치가 61조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주요 애널리스트들을 이제 분석한 거 보면. 삼성전자 말씀하죠. 아니요. 네. 2분기 전체, 반도체. 상장기업 전체. 상장기업 전체. 네네. 네네. 그게 한 61조 정도 보고 있는데, 이게 전년 대비해서 1.4%밖에 안 떨어진 거예요. 근데 작년은 아시겠지만 전년 대비해서 완전 기저효과가 엄청난 해였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지금 이제 고민이 그거죠. 이 실적을 보면 하나도 주가가 괜찮은데, 그러니까 실적 보면 너무 싼데, 주가는 많이 밀려있고, 그럼 이제 주가하고 실적의 괴리감이 이제 좀 있는 거고, 제가 지난 시간인가 지지난 시간에 한번 출연했을 때, 밸류에이션 조정은 한번 끝난 것 같다. 네, 이야기 말씀드렸었고, 이제 남아있는 게, 이제는 EPS 조정이 필요할 거다라고 했었는데, 그게 이제 하반기에 드러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EPS 조정이 안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마 하반기가 경기 침체를 만약에 가정한다 그러면 기업들 이익이 추정치가 많이 빠질 거고, 그게 맞게 이제 한 번 더 이제 조정이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 주가가 과도하게 빠졌기 때문에 아마 그 조정 폭이 크지 않을 거다라는 이제 기대감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하반기 좀 기대하면서 보고 있는 거는 중국입니다. 중국이요? 네네. 중국이 일단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가 5.5%잖아요. 네. 근데 안 낮췄어요. 조정을 안 했습니다. 네, 수정을 안 했거든요. 아무리 중국이라고 하더라도 네네. 그건 좀 그렇죠. 1분기가 아마 4.8% 나왔고요. 2분기가 뭐 안 나왔는데 6월이 0.4% 나왔으니까 거의 2분기는 1% 언더일 거거든요. 그러면 5.5% 맞추려면 하반기가
6에서 7%, 그 정도는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경기 부양 엄청 해야 됩니다. 실제로 경기 부양 많이 하고 있고요. 뭐 소비 쿠폰 발행하고 있고, 중국 사람들 지금 엄청 자국내 여행 다니고 있고, 그죠? 그러면 내구재도 사겠죠.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을 사고 싶은데 못 산 거예요. 봉쇄를 하니까. 네. 그러면 이제 그동안 스마트폰 쪽이 워낙 안 좋았는데, 중국향 스마트폰이 이제 좀 뭔가 재고 소진되고, 이제 추가 생산하는 그런 그림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중국산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라든지, 이제 디스플레이는 뭐 BOE나 뭐 CSOT, 티안마 같은 업체들이 만들지만, 그동안 그런 업체들이 가동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 뭐 핌스라든지 뭐 마스크를 납품하는 업체들, 이런 회사들이 거의 그쪽으로는 실적이 너무 안 좋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바닥을 치고 올라올 수 있는 그림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중국 쪽에서 뭔가 소비 회복이라든지 네네. 경제 성장률이 드라마틱하게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네네. 그 디램 수요라든지 약간 네네. 그런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에 그런 네네. 트리거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지금 뭐 보면 그 반도체 수요처에서 보면 PC 쪽은 생각보다 더 안 좋아요. 네. 저희 전에 왔을 때 추정한 것보다 더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 아마 마이너스 한 10% 정도, 5에서 10% 정도 추정을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뭐 마이너스 20%까지 막 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지금 태블릿이 제일 안 좋고, 노트북 PC, 그리고 이제 뭐 그쪽은 워낙 언택트 쪽에 수혜를 본 품목들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좀 안 좋은 것 같고요. 이제 기고 효과죠. 네, 전전년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TV 쪽은 지금 뭐 원가 이하로 팔고 있고요. 네, 지금 재고 밀어내느라고 팔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쪽 이제 업계 쪽에 이제 약간 스크리닝을 해보니까 가전 쪽도 약간 이제 재고가 많아서 생산을 좀 이제 다운하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서버 쪽은 지금 짱짱하게 나가고 있고요. 서버 쪽은 생각보다 굉장히 괜찮고, 그리고 이제 지금 스마트폰 쪽이 이제 중국 쪽 덕분에 좀 올라오고 있고, 그리고 애플 쪽 서플라이 체는 짱짱합니다. 계속. 네. 애플은 지금 최근에 뭐 대만 쪽이나 이런 쪽 뉴스들 보면 오히려 주문량 늘린다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이제 올해 총 가이던스 대비해서는 조금 이제 추정치보다는 조금 빠지는 게 있는데 한 1,000만 대 정도 빠져요. 근데 뭐 안드로이드 계열 좀 빠지는 거 비하면 굉장히 양호한 건데, 그게 대부분 아이폰 SE 그 저가 모델에서 좀 빠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이제 아무래도 중국 쪽이 락다운 영향 때문에 이제 그 좀 소비에 영향이 있었던 것 같고, 뭐 프로 맥스나 뭐 프로 뭐 이런 쪽 시리즈들은 굉장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국내 서플라이 체인들은 다 하이엔드 쪽 모델이거든요. 아이폰 SE 쪽 뭐 비중이 그렇게 뭐 크지도 않으니까 괜찮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애플 서플라이 체인 쪽은. 이게 약간 뭐 불황이라든지 그럴 때 오히려 네. 명품 소비는 견조하게 이어지는 맞습니다. 게 네. 그런 차원에서 좀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F의 그런 하이엔드급 모델은 여전히 약간 좀 맞아요. 수요가 네. 견조한. 그렇죠. 소비가 양극화되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뭐 불황이 될수록 이제 더 잘 버는 사람 더 잘 벌잖아요. 맞아요. 대부분 이제 중산층이 밑으로 내려앉을 뿐이지, 그 상위에 있는 분들은 더 많은 기회가 있죠. 네. 물반 고기반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지금.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서 서버 쪽은 견조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한두 달 전인가? 그때 네네. 막 무슨 오더컷 이슈 막 그런 네네. 얘기 많이 나왔었거든요. 맞아요. 그건 약간 노이즈인가요, 그러면? 아니에요. 실제로 오더컷이 있습니다. 이제 서버 쪽에서 그때 이제 제가 중국 쪽 서버 컷, 오더컷 말씀을 드렸었고, BAT라고 그러죠.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같은 업체들이 실제로 오더컷이 좀 있었고요. 최근에 이제 그 델하고 HP 쪽에 오더컷도 좀 있습니다. 네, 이게 조금씩 이제 그 때문에 이제 그 서버 쪽도 오더컷이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건데, 근데 사실 서버에서 제일 중요한 업체는 4개예요. 아마존하고요,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구글하고, 메타입니다. 네, 이쪽 4개, 그러니까 빅4라 그러는데요. 이쪽 업체들의 오더컷이 아직은 안 나오고 있고, 네, 그리고 구글은 오히려 더 좋아요. 네, 구글은 어떤 수요 쪽이 생각보다 더 좋은 것 같고, 이제 이게 하반기에 오더컷이 나오냐 안 나오냐 가지고 이제 이게 중요한 건데, 아마 이런 빅테크 업체들이 매출 성장률이 한 30% 수준만 유지한다 그러면 오더컷이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만약에 그거 이하로 만약에 뭐 이제 경기 침체 때문에 뭐 진짜 매출 성장률이 뭐 꺾인다, 뭐 10% 20%대밖에 안 나온다 그러면 실제로 오더컷이 나올 수도 있겠죠. 비용에 대한 그런 이제 이슈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약간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것 같네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원래 한 2분기에 경기가 안 좋다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반도체 관련 구식들의 실적이 괜찮았고, 이에 따라서 원래 2분기 열면은 EPS를 하향 조정해야 되는데 사실 이 조정이 아직까지는 안 이루어진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에 안 좋아진 거니까 그렇죠. 하반기에 좀 보고 나서 이 실적 조정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봐야 되는데, 또 추가적으로 중국 쪽에서 또 경기 부양을 드라마틱하게 하면은 그렇죠.
오히려 올라오면서 그때 되면 진짜 반등이 본격적으로 나올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왜 불확실성이라는 게 이제 하반기 불확실성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일단은 이제 뭐 그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이면 당연히 이제 경기 침체가 오면 소비를 줄일 거고 소비가 줄면 내구재잖아요. 반도체라는 건 결국 내구재를 안 살 거고 그죠? 그것 때문에 이제 안 좋은 데다가 공급적인 측면에서도 악재가 하나 생겼죠. 원래는 DDR5로 DDR4에서 5로 전환되면서 공급이 자연적으로 줄어들게 되는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또 딜레이가 되면 또 작년처럼 DDR4를 과잉 생산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DDR4는 황금 수율이에요. 거의 수율이 거의 완벽에 가깝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공급이 많아지잖아요. 근데 이게 DDR5로 전환된 걸 감안해서 업체들이 그 막 했는데 그러면 반대로 내년에는 DDR5로 이렇게 전환되는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빅그로스는 더 안 좋을 거다. 그래서 올해는 아마 D램 쪽은 빅그로스가 당초 계획보다 잘 나올 거예요. 아마. 왜냐면 DDR5 생산 늦어지니까. 그죠? 근데 이제 내년에는 오히려 생각했던 것보다 빅그로스가 줄어들 거다. 그래서 거의 10% 초중반대 빅그로스밖에 안 나왔는데 근데 수요는 또 뭐 지금 DDR5 관련된 수요들은 또 대기하고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여기서 조금만 트리거가 나오면 이제 충분히 이제 반등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거고. 그리고 애플이 좀 약간 그 애플의 변심이라 그래야 되나요? 애플은 원래 D램을 굉장히 짠돌이처럼 써요. 그러니까 막 안드로이드 업체들이 동급 제품이라 그러면 안드로이드가 막 8GB 쓰면 네. 애플은 막 4GB, 2GB 쓰고 그러거든요. 그럼 성능 차이가 좀 나지 않나요? 그거를 CPU 가지고, AP 가지고 커버해버리는 겁니다. 시스템 반도체를 워낙 기가 막히게 잘 만든다 보니까. AP가 워낙 좋으니까 D램이 조금 적게 써도 얘들은 이걸 효율화 가지고 실제로 돌려보면 성능이 더 잘 나와요. 애플이. 그렇구나.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랬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제 TSMC에서 3나노 쪽으로 뭔가 전환이 잘 안 되는 측면들이 있고 그리고 뭐 이번에 M2 같은 경우도 M1하고 같은 공정이잖아요. 5나노 공정으로 했거든요. 네. 그래서 미세 공정으로 좀 안 되는 측면들이 있고 그래서 뭐 아주 하이엔드 모델 빼고는 AP를 전작 AP를 쓰겠다. 뭐 아이폰 13에 쓰던 걸 쓰겠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뭐 그게 정확한 팩트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CPU 성능이 애플이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는 많이 못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를 또 D램으로 좀 메이크업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LPDDR5라고 그러죠. LPDDR5를 좀 많이 쓸 것 같고 그리고 LPDDR5X라는 게 있어요. 이제 그 DDR5보다 좀 개선한 부분인데 그런 쪽을 또 많이 쓰고 그리고 거의 지금은 안드로이드만큼 D램을 좀 많이 풍족하게 땡겨 쓰는 그게 이제 좀 수요에 도움이 되는 거고 하이엔드 쪽은 애플이 D램을 모바일 D램을 좀 많이 쓰는 분위기로 가고 있고 이제 중저가 쪽은 중국 쪽에서 경기 부양이 나오니까 이제 스마트폰을 사려는 이제 대기 수요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사실 시장에 지금 워낙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대부분 악재로 특히나 매크로 이슈 중심으로 알려져 있지만 방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긍정적인 포인트도 확실히 좀 많이 있네요. 참고로 이제 저는 항상 긍정적인 포인트를 보는 사람이니까 약간 그 확정 편향이 좀 있다고 감안해 주시고 투자에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뭐 이렇게 약간 근거가 없다 이런 게 아니고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네네. 부분들을 잘 감안을 해서 맞습니다. 사실 원래 항상 안 좋을 때 그렇죠. 그때 이제 뭐 주식은 반등하는 그런 맞아요. 경향이 있고 그럴 때 사실 안 좋은 이슈만 나오거든요. 근데 잘 맞아요. 찾아보면은 그런 긍정적인 이슈도 그렇죠. 있으니까 약간 균형을 맞춰서 맞습니다.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부정적인 그 분석하시는 분 이야기도 들어보고 저처럼 이제 좀 낙관적인 분석하는 사람 들어보고 그거를 이제 정반합으로 취합하는 게 결국 투자자의 어떤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방금 또 애플이 그 네. TSMC한테 위탁한 그런 네네. CPU. 근데 이게 이제 3나노 공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네네. 상대적으로 약간 D램을 쓰는 네네. 그런 부분도 있다라고 네네.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삼성이 네. 최근에 네. GAA 기반 3나노 반도체를 세계 최초로 양산했다. 네네. 이 기사가 계속해서 나오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실제로 약간 이게 투자 관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인지 네네. 어느 정도 뭐 약간 TSMC와 점유율 격차를 줄일 수 있을 것인지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지난 시간 나왔을 때 우리 4나노 수율 가지고 막 한창 그 이야기 맞아요. 많이 네. 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 4나노 수율 이야기 안 하죠. 삼성전자. 그런 얘기 전혀 안 네, 나와요. 4나노 수율 많이 올라왔습니다. 오. 네, 시장만 좋았으면 이거 굉장히 호재였을 텐데 네, 지금 5나노 수율 못지않게 4나노 수율이 많이 올라왔고요. 그리고 3나노 GAA 같은 경우도 지금 내부 분위기가 나쁘지 않아요. 네, 나쁘지 않아서 사실 삼성 입장에서도 이게 뭐 잘 안 되고 이러면 괜히 산업부 장관 나와서 막 이런다 그러면 부담스럽거든요. 그냥 차관이나 국장급 오라고 막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장관이 와가지고 막 행사도 뭔가 이렇게 했잖아요.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 내부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라는 방증이라고 보면 되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희망적인 것 같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당장 뭐 TSMC를 막 언론에서 흥분하는 것처럼 TSMC를 제치고 뭐 3나노를 이거는 이제 약간 좀 약간 좀 억지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충분히 뭔가 이 쾌거라고 할 만한 성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잘하면 이제 이번에 사실은 수탁받은 칩이 비트코인 채굴용 ASIC이잖아요. 중국 쪽. 네. 네네. 그래서 이게 아주 뭐 난이도가 높은 칩은 아니거든요. 근데 제대로 진짜 칩을 하려면 퀄컴 뭐 스냅드래곤이나 그렇죠. 뭐 삼성 엑시노스가 3나노 GAA 공정에서 제대로 흘러가서 제대로 생산이 되면 정말 그때부터 정말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만약에 약간 기사가 네. 예를 들어서 네. 삼성전자가 뭐 퀄컴의 수주를 받았는데 네. 3나노 기반으로 생산한다. 네. 그러면 확실히 호재가 될 수 있겠네요. 그럼요. 그거는 아마 시장에서 크게 반영할 거예요. 네. 그리고 이게 보면 340조 투자 범부처 정책이잖아요. 거기서 보면 마지막 항목에 보면 시스템 반도체를 3%에서 10%로 2030년까지 늘린다는 이제 계획이 있어요. 맞아요. 네. 네. 이거는 정말 삼성 파운드리를 타깃으로 한 지원책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3%에서 10%로 늘리려면 국내 팹리스가 잘해서 이건 쉽지 않거든요. 결국 삼성 시스템 LSI에서 뭐 칩을 많이 생산하거나 아니면 파운드리 쪽이 커지는 수밖에 없는데 결국 그거를 정조준한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아마 삼성에서 예전에 이제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이제 보수 정권하고는 약간 삼성 경제연구소 같은 데서 많이 줘요. 예전에 물론 뭐 참여정부 때도 이제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이제 분석하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정부에 좀 이제 이렇게 이제 해서 이게 정책으로 나오고 이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네. 이번에도 좀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약간 이건 뭐 제가 근거는 없는 건데 과거 이제 기자 시절에 약간 촉으로 보면 이거는 왜냐면 다른 항목들은 되게 어떻게 기본 계획 수준이에요. 뭐 어떻게 하겠다라는 수준인데 시스템 반도체 육성 관련된 부분은 굉장히 실행 계획까지 들어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PMIC 쪽에 4,500억을 투자하고 맞아요. 그리고 MCU 쪽에 5,000억을 투자하고 뭐 M&A 펀드 조성해서 3,000억 투자하고 이런 것들은 거의 실행 계획 수준이거든요. 근데 다른 거는 굉장히 러프한데, 그죠? 이거는 굉장히 디테일하잖아요. 이거는 삼성 파운드리 관련된 데이터를 삼성에서 좀, 뭔가 이 소스를 줬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네네. 뒤에서 다뤄보도록 하고요. 근본적인 게 뭐냐면요. 예전에는 삼성이 뭔가 새로운 첨단 공정 개발할 때요. 소부장을 다 외산을 썼습니다. 국산화율이 높아지는 거는 가는 방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나마 뭐 좀 실력 있는 거는 그리고 앞서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부가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을 발표를 하면서 네네. 5년간 무려 340조 원을 네네. 지원하겠다라고 네. 밝혔어요. 네. 투자 관점에서 과연 네. 어떤 영역이 좀 수혜를 볼지 네네.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 파운드리 시장을 정조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칩스 포 아메리카 같은 경우도 결국 미국 내 파운드리 팹을 깔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거고, 결국 이것도 상당 부분 뭐 메모리도 투자를 하긴 하지만 결국은 초점은 이제 우리나라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산업을 위해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중국이 지금 2021년부터 2024년까지 28나노 팹을 31개를 지어요. 엄청 많이 짓네요. 31개 짓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 대만이 한 19개 짓고요. 뭐 미국이 12개밖에 안 짓거든요. 그만큼 뭐 많이 짓는다는 거. 대부분은 시스템 반도체 쪽이에요. 그쪽에 이제 그 MCU라든지 우리 차량용 반도체 MCU, 뭐 가전에 쓰는 MCU라든지 PMIC, 그리고 뭐 디스플레이 드라이버 IC 뭐 이런 쪽을 이제 하겠다는 거고요. 아마 그쪽은 나중에 팹이 다 지고 나면 공급 과잉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겠네요. 공급 과잉이. 그런데 뭐 어쨌든 뭐 우리가 3, 4년 뒤에 걱정할 건 아니고 당장 이렇게 투자 사이클이 일어나는 것만 잘 보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아마 그 미국 쪽 그 서플라이 체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미국산 장비를 많이 쓰게 할 거예요. 왜냐면 미국 세금 가지고 지원하는 거니까. 그러면 뭐 미국 장비를 많이 쓰겠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나 뭐 랩리서치나 KLA 같은 업체들을 많이 쓸 텐데, 그러면 직접적으로 우리나라 장비가 수혜를 보는 거는 삼성전자 테일러 팹에 들어가는 그쪽 라인 정도일 거라는 거죠. 그래서 장비는 그렇지만 거기 장비에 들어가는 소모품은 또 다른 이야기죠. 그러면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나 랩리서치 쪽에 파츠를 납품하는 국내 업체들이 있잖아요. 뭐
그 원익 QNC라든지 네. 아니면 뭐 월덱스라든지 뭐 이런 회사들은 또 그런 장비 회사에다 납품을 하고 그리고 이제 원익 QNC하고 월덱스는 원재료 자회사를 또 미국 회사를 가지고 있어요. 아 맞아요. 네네. 네네. 그렇죠. 원익 QNC는 MOMQ라는 쿼츠 원재료 회사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월덱스는 이제 인곳 업체 WEC라는 이제 회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쪽으로는 미국 정부 차원에서도 좀 수월하게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그 칩스 포 아메리카 관련 수혜주는 이제 장비보다는 부품 쪽이 더 나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중국 쪽은 약간 그 레거시화된 공정. 12인치 웨이퍼긴 한데 28나노면 뭐 진짜 우리나라 한 10년 전에 쓰던 팹들이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러면 그런 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업체들이 또 있죠. 이제 대표적인 게 뭐 넥스틴 같은 업체들은 이제 뭐 다크필드, 뭐 광학 검사 장비 이런 거 들어가고 제우스 같은 업체는 세정 장비 그리고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증착 장비, 그렇죠. 뭐 유진테크 뭐 이런 회사들 막 그런 좀 많이 팔 수 있고요. 네, 뭐 그런 것들을 좀 이제 뭐 이게 언제 피크아웃을 할지는 알 수가 없죠. 네,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좋다. 네, 이 팹이 엄청나게 많이 지어지기 때문에 그런 또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상이하긴 하죠. 네, 약간 하이엔드 쪽이고 미들 로우 쪽이니까 오늘 이제 잘 이렇게 봐서 네, 잘 골라서 투자해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 뭐지? 지금 세계 그런 글로벌 네네. 그런 구조 자체가 네네. 약간 탈세계화? 네네. 약간 뭐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국의 동맹, 거기에 일본이랑 뭐 우리나라 뭐 등등 네네. 이렇게 껴있고 네. 또 러시아와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네네. 또 그런 쪽으로 나눠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약간 그 세계 곳곳에 네네. 과잉 성비가 될 수 있지만은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중국 걸 쓰기도 좀 뭐하고 네네. 중국 입장에서 미국 걸 쓰기도 뭐하니까 네. 어느 정도 약간 좀 캐파가 많이 여기저기 증설이 된 네네. 다음에 가동률이 과거처럼 높진 않지만 네네. 그래도 어느 정도 유지하는 약간 그런 흐름으로 전반적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아마 그 예전에는 이게 글로벌 밸류 체인이다 보니까 수요하고 공급을 어느 정도 거의 비슷하게 매칭을 할 수 있어요. 그거를 정말 전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회사가 애플이었거든요. 애플은 정말 정말 재고를 정말 극한으로 적게 가져가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재고를 왜 그렇게 극한으로 적게 가져가냐면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정확하게 매칭할 자신이 있고 그 시스템에 자신이 있었는데 그게 망가지기 시작한 거죠. 미중 그 어떤 갈등 때문에. 그리고 서플라이 체인이 갈라지면서 이제 애플이 그런 부분에서 비효율성이 나오는 거고 그럼 애플 같은 회사가 이러면 다른 회사들은 어떨 거냐. 그죠? 다 비효율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비효율이 발생한다라는 거는 정확하게 어떤 곳에 재고가 있고 어떤 쪽에 수요가 있고 이런 게 정확하게 매칭이 안 되고 시차가 생길 수도 있고 어느 순간은 공급 과잉이 될 수 있고 어느 순간에는 또 쇼티지가 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그게 아마 주식시장에도 점점 더 이렇게 이제 반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여쭤보자면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그 제도를 살펴보니까 반도체 단지 용적률이 350%에서 490% 확대된다. 그러면서 막 클린룸 얘기를 하던데 네네. 이게 그럼 실제로 클린룸 기업이 좋은 건가요? 그러면? 단위 면적당 수준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런 이유가 있죠. 이렇게 팹을 이렇게 밀도를 높게 주면 기본적인 용수라든지 인프라를 정부에서 이거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환경이라든지 환경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규제를 해놓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용지 확보하고 막 이렇게 하면 투자가 너무 느려지잖아요. 속도가 안 나기 때문에 빨리빨리 하려면 용적률 높여주는 게 제일 좋잖아요. 아파트 부족하면 용적률 높여주면 금방 지어가지고.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그게 대한 반작용은 분명히 있을 텐데 어쨌든 이제 그만큼 지금은 어떻게 보면 반도체 투자라는 게 국가 대항전 성격이 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정부가 전적으로 밀어주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약간 요즘에는 트렌드 자체가 이제 반도체 팹이 예전에는 뭐 그냥 뭐 아파트 2개 동짜리 그냥 이렇게 예쁘게 잘 지어가지고 이렇게 했다 그러면 요즘에는 뭐 3만 단지 복합 아파트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요즘에는 단일 팹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삼성의 P3라든지 뭐 SK 하이닉스의 M16이라든지 다 보면 메가 팹이에요. 이제는 팹 제조 비용이 너무 비쌉니다. 뭐 거의 단위 면적당 뭐 평당 단가가요. 그 팹만 단가가 억 단위 넘어갑니다. 그 정도 많이 들어요? 네네. 억 단위 넘어가서요. 이제 펜트하우스 만드는 것보다 더 비싸요. 펜트하우스 평당 단가 못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만큼 지금 이제는 투자를 정말 이제는
정말 신중하게 돌다리 두드리다가 돌이 부러질 때까지 두드리는 게 요즘에 트렌드이기 때문에 자,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속도를 낼 수 있게 정부가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런 규제 완화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용적률이 이제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트렌드 자체가 이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보면 삼성이 이번에 뭐 투자를 뭐 200조를 한다고 막 이렇게 나왔던 게 일단은 부지 확보해놔야 돼요. 일단 확보해놓고 그리고 이제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은 최대한 땡겨놔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 시장이 어떻게 변할 수 없기 때문에 나중에 뭔가 이게 갑자기 그런 모든 게 그런 거죠. 수요 공급의 어떤 비효율성이 생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업들도 그렇게 적응하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오스틴에도 보면 오스틴 팹 근처에도 땅을 확보해놓고 테일러에도 또 땅을 좀 많이 확보해놓고 필요하면 바로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이제 불확실성의 시대이기 때문에 기업들도 그렇게 대응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뭐 딱히 뭐 클린룸이 수혜다라기보다도 그냥 네네. 뭐 팹이 많이 지어지니까 뭐 네네. 전반적으로 그런 뭐 장비 업체들이라든지 네. 그런 쪽은 뭐 함께 좋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뭐 단기적으로는 수혜를 볼 수도 있겠죠. 한 번에 이제 좀 많이 지으니까. 네네. 예전에는 이 건물 2동 짓고 클린룸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번에 한 번에 짓고 클린룸은 다 만드니까요. 이제 대신에 뒤에 올 수주가 한 번에 다 반영된 거니까 이게 뭐 장기적으로 없던 수요가 새로 생기는 거냐 이건 좀 다른 이야기는 한데 한 방에 좀 수주를 크게 바뀌었죠. 대신에 그만큼 또 또 수주가 없는 사이클이 또 길어질 수도 있는 거고. 네, 이게 뭐 단기적으로는 좋다, 장기적으로는 좋은지 모르겠다. 이 정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소부장 자립화율 네. 이것도 한 30%에서 2030년 50%까지 네네. 확장을 한다. 네. 그런 식으로 제시를 했는데 그렇다면은 주목할 만한 그런 소부장 기업은 뭐가 있을까요? 네, 뭐 우리 아베 소부장 이제 사태 때 그죠? 이제 이런 케미칼류라든지 뭐 그런 업체들이 가장 좀 주목을 할 만하고 그리고 그때 굉장히 좀 전폭적으로 밀어줬어요. 그래서 좀 성과들이 많이 나고 있기 때문에 동진 세미캠, 뭐 솔브레인, 한솔케미칼 이런 회사들은 좀 굉장히 좋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파츠류 쪽에서는 이제 하나 머티리얼즈나 뭐 저희 원익 QNC라든지 월덱스 뭐 이런 회사들 좀 좋게 보고 있고 장비 쪽에서는 후공정 쪽 어떤 파워가 있는 업체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후공정에서 한미 반도체하고 이오테크닉스 뭐 이런 회사들 그리고 최근에 상장한 HPSP 뭐 이런 회사들도 네. 보면 이익률 어마무시하잖아요. 이익률이 50% 60% 나오잖아요. 장비 회사가. 네. 그만큼 독점 장비는 그렇게 뽑아 먹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런 업체들 중심으로 보면 결국 수혜를 보지 않을까요? 네. 그러면 이제 뭐 동진 세미캠이나 방금 말씀하신 그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약간 그 노광 공정에서 그런 핵심 소재를 만드는 그런 네네. 부분이 맞습니다.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네네. 그다음 파츠 같은 경우에는 주로 네. 이제 식각이나 이런 데 쓰이는 건가요? 그렇죠. 식각에 제일 많이 쓰입니다. 왜냐하면 식각 자체가 건식 식각을 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플라즈마 강도가 세져요. 예전보다. 왜냐하면 플라즈마를 세게 짧게 때려야 됩니다. 이걸 오래 또 노출시켜 놓으면 또 이제 반도체 웨이퍼가 상할 수 있기 때문에 짧고 강하게 때려줘야 돼요. 그래야 미세 선폭이 되거든요. 그러면 파츠도 똑같이 상합니다. 이제 웨이퍼 주변에 있던 이제 파츠들 그리고 뭐 일렉트로드, 가이드링, 뭐 정전척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상하기 때문에 빨리빨리 갈아줘야 되죠. 많이 갈아줘야 되고 많이 갈아주려면 또 라인을 세워야 되고 그러면 이제 장치 산업에서 라인을 세운다라는 거는 감가상각에서 좀 안 좋은 거기 때문에 오래 쓸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세정이나 코팅을 또 많이 써야 되고 그러면 이제 코미코라든지 원익 QNC 같은 업체들이 또 세정 코팅을 또 서비스해주면서 신규 사업이 일어나는 거고 이제 그런 식으로 계속 선순환이 되는 거죠. 네. 그 반도체 고도화되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그 방금 말씀하신 플라즈마 이런 네. 쪽에 의한 약간 손상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 파츠 이런 네. 부분을 많이 좀 교환을 해주는 그런 측면에서 네. 이런 주식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사실은 그런 것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현상적인 거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근본적인 게 뭐냐면요. 예전에는 삼성이 뭔가 새로운 첨단 공정 개발할 때요. 소부장을 다 외산을 썼습니다. 삼성 종기원이나 이런 데서만 개발하면 뭐 일단 뭐 일본 소재, 뭐 미국 장비 이런 거 데리고 다 개발해서 당연히 그러면 양산 라인이 되면 얘들 그대로 쓰겠죠. 국내 업체는 안 끼워줬어요. 그런데 이제 아베 소부장 사태 이후로 그게 분위기가 바뀐 거죠. 그래서 차세대 로드맵에 국내 업체를 끼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원익 IPS라든지 뭐 동진 세미캠이라든지 동진 세미캠 뭐 EUV용 PR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솔브레인의 뭐 초상계 애천트 이런 것들이 삼성이 뭔가 테스트 해주지 않으면 절대 상용화할 수 없는 것들이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완전히 그 어떻게 보면 이 현상적인 뭐 이런 사태들이 나오는 거고 그게 결국 밸류의 멀티플 리레이팅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언젠간 나타나겠죠. 지금 시장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네네네. 오히려 그렇죠. 멀티플이 디레이팅 되는데 네네, 맞습니다. 네. 근데 사실 시장이 정상화되고 네네. 정부에서 밀어주고 네. 그런 뭐 국산 소재 작업화율이 높아진다라고 한다면 확실히 긍정적인 그런 모멘텀이 그렇죠. 나타날 수밖에 없겠네요. 기본적으로 반도체 엔지니어들의 인식이 바뀌었다는 게 제일 큰 것 같고요. 이제 예전에는 사실 반도체를 일본에서 다 배워왔잖아요. 그래서 일본이 최고라는 이런 인식이 너무 강했고 굳이 이걸 왜 바꿔야 돼? 그죠? 바꿔가지고 수요일 떨어지면 어떡할래? 이랬는데 지금은 이 정치적인 이슈가 끼다 보니까 이게 조달이 안 될 수가 있네? 저쪽 나라에서 지들 못 팔게 할 수도 있네? 그러다 보니까 국산을 해야겠구나. 이게 이제 안전적인 측면에서, 안보적인 측면에서 많이 검토를 하게 됐다는 거죠. 그게 결국 이제 오너의 어떤 의사결정으로 인해서 이제 바뀐 거고요. 뭐 굳이 그런 사태가 없었다 그러면 안 바꾸려고 했겠죠. 계속 외산 장비, 외산 부품 많이 썼을 겁니다. 네. 근데 지금 분위기에서는 충분히 저는 이런 국산화율이 높아지는 거는 가는 방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확실히 탈세계화 시대, 약간 좀 공급 과잉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런 수요가 갑작스럽게 약간 좀 쇼티지가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런 약간 불확실한 환경이 있는데 근데 그런 차원에서 자국의 자급화율 이런 걸 올리는 네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확실히 약간 그런 소부장 이쪽이 장기적으로는 유망할 수밖에 없겠네요. 맞습니다. 네. 결국 믿을 만한 애들한테 쓴다는 거죠. 예전에는 얘가 뭐 10원, 20원 더 싸게 해주면 얘한테 줬는데 이제는 얘가 언제 거래 관계를 또 틀어버릴 수도 알 수 없기 때문에 뭐 그 나라에서 또 어떻게 틀어버릴 수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약간 니어 쇼링, 프렌드 쇼링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게 결국은 이제 글로벌 밸류 체인은 깨지고 이제 뭐 리저널 밸류 체인, 도메스틱 밸류 체인으로 가는 그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또 약간 팹리스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네. 그 팹리스 기업도 솔직히 좀 많이 육성한다. 특히나 뭐 1조 5천억 원 수입해서 스타 팹리스 30곳을 육성한다. 네네. 그런 식으로 밝혔는데 네네. 여기에서 약간 좀 주목할 만한 기업은 뭐가 있을까요? 결국 삼성 시스템 LSI가 잘해야 되는 거고요. 네네. 삼성이 엑시노스 잘 못 만들면 말정항입니다. 네, 말정항이고 첨단 반도체를 설계하는 거는 거의 사실 삼성 시스템 LSI 정도밖에 없다고 보면 되고요. 나머지 뭐 업체들은 대부분 레거시 공정 정도라고 보면 돼요. 네, 뭐 그래서 그나마 뭐 좀 실력 있는 건 LX 세미콘 정도. 네. 근데 이제 여기도 뭐 디스플레이 드라이버 IC, 뭐 PMIC 뭐 이런 쪽이기 때문에 그것도 아주 뭐 첨단 공정이라고 보기는 힘들거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반드시 뭐 가지고 있어야 되는 기술이긴 하죠. 왜냐면 이번에 MCU 없어가지고 자동차 생산 못하는 거 봤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국내에 없으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뭐 그렇죠. 뭐 메모리는 1등이 아니면 다 안 되죠. 네, 2등은 의미 없습니다. 네. 2등, 3등은 의미 없는데 시스템 반도체는 굉장히 종류도 많고 뭐 그 100나노짜리도 많이 쓰거든요. 아직 80나노짜리도 많고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특화된 어떤 그 비즈니스 모델과 서비스, 특화된 시장만 있으면 충분히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쪽으로 잘 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그거를 이제부터 자체 개발해서 뭔가를 하려면 너무 속도도 늦고 뭔가 고객사 레퍼런스도 확보하기 너무 힘드니까 M&A를 활용해야 되죠. 그래서 이번에 뭐 3천억 규모짜리 펀드 조성하는 것도 좋은 거고요. 결국은 삼성이 M&A 잘해줘야 됩니다. 네, M&A 잘해줘야 되고 뭐 NXP든 뭐 아날로그 디바이스든 뭔데 사와야 돼요. 네. 사와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약간 우리나라에 있는 약간 차량용 반도체 관련 뭐 팹리스를 조금이라도 하는 그런 기업들이 있긴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도 그렇죠. 뭐 볼 필요는 있을까요? 네, 의미 있습니다. 이제 텔레칩스하고 뭐 칩셋 미디어 같은 회사들은 나름 이제 좀 뭐 그 텔레칩스는 인포테인먼트 쪽에 이제 하는 회사고 칩셋 미디어는 이제 특이하게 그 칩리스죠. 네. IP를 파는 회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비즈니스 모델적으로 좀 의미가 있는 거고 사실 이런 회사들이 좀 많아져야 돼요. 그리고 삼성 파운드리가 잘 돼야지 칩리스 쪽 생태계도 커지고 그리고 이제 뭐 국내에서 디자인 하우스죠.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 DSP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중간에 어레인지 해주는 팹리스하고 파운드리 간에 뭔가 서비스를 어레인지 해주고 그리고 거기 밑에 붙어있는 오사트 그죠? 이제 전문 후공정 업체들도 많이 이렇게 커질 수 있는 거고 결국은 탑다운으로 삼성이 결국 TSMC를 뭔가 추격을 해야지 여기 막 낙수 효과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공정은 지금 3나노 GAA 잘해서 정말 뭔가 TSMC하고 견줄 기술을 확보하는 게 일단 중요하고 그리고 설계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글로벌 팹리스 업체들 좀 잘 인수해서 그런 IP들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좀 해와야지 뭔가 이제 뭔가 답이 보이죠. 네. 알겠습니다. 네. 테슬라가 출시하는 전기차 한 3분의 1 정도가 지금 화물 반도체를 쓰고 있습니다. 한 원전 2개 짓는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다. 그 정도예요? 계속 매년 100%씩 성장하는 거죠.
그다음에 한 가지 약간 최근에 네네. 그 우리나라 반도체 경쟁력에 대한 좀 의문을 갖게 하는 네네. 그런 이슈가 있었는데 네네. 중국 국영 기업이죠. 네네. YMTC가 네. 삼성전자보다 빨리 네. 192단 낸드 플래시를 양산한다. 네네.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반도체 기술 격차는 우리나라랑 중국이랑 최소한 5년 이상 난다라고 이제 알고 있는데 네네. 많이 따라온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면? 뭐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일단 기술적으로 많이 올라온 거는 사실이고요. 네, 사실인데 이걸 가지고 시장에 내다 팔 수 있느냐라는 거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기는 합니다. 어쨌든 중국이 뭐 시스템 반도체하고 디램하고 낸드 플래시 뭐 이제 이걸 세 가지를 같이 뭔가 쫙 이제 전방위적으로 밀고 있잖아요. 이제 중국의 어떤 반도체 굴기가 이제 그건데 뭐 시스템 반도체 쪽은 설계는 원래 잘해요. 이제 중국이 꽤 설계는 잘합니다. 예전에 그 화웨이 자회사 하이실리콘이 설계하던 AP는 거의 뭐 글로벌 수준의 어떤 설계 능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결국 TSMC라는 파운드리 서비스를 끊어버리니까 이제 그 고성능 칩을 못 만들게 된 거고요. 그런데 이제 시스템 반도체는 사실은 설계는 우리나라보다 잘한다고 봐도 돼요. 거의 무방할 정도로 설계는 굉장히 잘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D램은 CXMT라는 데서 하고 있는데 D램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D램은 그만큼 난이도가 높다라는 거고 낸드 플래시는 그나마 좀 뭐 이렇게 기술 격차가 있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좀 빨리 올라간 측면이 있고 그리고 이번에 그 공개한 192단짜리는 약간 어거지성이 있어요. 왜냐면 이제 낸드 플래시라는 거는 메모리 중에 싸니까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싸야 돼요. 이제 그 데이터당 그 가격이 싸야지 쓰는 거거든요. D램은 비싸잖아요. 근데 이제 싸야지 쓰는데 192단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192단 데이터 셀이 있고 보통 이제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는 그 회로부가 있어요. 회로부가 있고 이제 회로부가 있고 여기에 이제 그 데이터 셀이 커패시터가 있잖아요. 이제 데이터 셀을 수직으로 쌓는 건데 그럼 회로부하고 데이터 셀이 같이 만들어야 되는 건데 만들면 굉장히 어려우니까 얘들은 회로부를 따로 만들고 데이터 셀을 따로 만들어서요. 두 개를 하이브리드 본딩이라는 걸로 붙인 겁니다. 네.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실리콘 웨이퍼 기반으로, 그러니까 실리콘 웨이퍼를 두 번을 써야 되는 거죠. 그러면 실리콘 웨이퍼 가격이잖아요. 반도체라는 건. 그렇죠. 그러면 칩 하나를 만드는데 칩 두 개를 써야 되는 거죠. 생산성이 안 나오는 거고, 그리고 심지어 하이브리드 본딩이라는 거는 굉장히 비싼 공정이에요. 그거는 요즘에 뭐 어드밴스드 패키지라 그래서 뭐 칩넷이라든지 이런 쪽, 이번에 제노아가 나오는데 거기에 3D V캣이라는 게 있는데 SRAM하고 이제 프로세서를 이렇게 이제 붙이는 건데 이거를 마이크로 펌프를 안 쓰고 그냥 그 메탈 라인끼리 서로 그냥 다이렉트로 붙인 거거든요. 네. 그거는 굉장히 고성능 뭐 슈퍼컴퓨터 AI용 칩에 쓰는 기술인데 이거를 메모리 중에서 가장 저렴한 낸드에 쓴다는 거는 사실은 생산성이 안 나오는 거죠. 네. 시장성이 안 나오는 건데 어쨌든 중국 정부가 돈 주니까 만든 거죠. 중국 정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예, 중국 정부가 계속 돈을 주니까 예전에 스타크래프트 해보셨잖아요. 네, 네. 많이 봤죠. 나는 그냥 미네랄 열심히 캤는데 저기는 무한 미네랄 가지고 하는 거죠. 그러면 같이 막 선모전을 해도 얘는 계속 생산하니까 그 무한 미네랄을 누가 주냐? 그럼 중국 정부가 주는 거죠. 네. 그런 게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SMIC도 7나노 생산했다고 이번에 발표를 했거든요. 그 중국 그 1위 파운드리 업체인데 네. 그동안 14나노까지밖에 못 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7나노 양산 스케줄이 나왔어요. 근데 그거를 뜯어보면 쿼드러플 패터닝 가지고 한 건데 이게 도저히 단가가 안 나오는 단가인데 중국 정부가 돈 주니까 만든 거예요. 네. 그래도 어쨌든 이제 이거를 뭐 폄훼할 거냐, 뭐 또 다른 이야기죠. 뭐 LCD처럼 계속 뭐 중국 정부가 돈 줘서 시장을 망가뜨려가지고 이거를 경쟁자를 퇴출시키고 나중에 가격 올리면 되잖아요, 걔들. 이제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건데 어쨌든 지금은 약간 그거를 너무 이렇게 과대평가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과소평가할 필요도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장에 우리나라 메모리 산업의 위협은 안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네요. 뭐 사실 네. 하늘을 나른 자동차를 만들었는데 네네. 그게 뭐 양산성은 사실 그렇죠. 비행기보다 비싼 거죠. 네, 제로다. 근데 그냥 만들었다. 네네. 그렇죠. 만드는 거죠. 근데 네. 그 부분을 뭐 무시할 수 없는 게 중국 네. 정부가 계속해서 네. 무한 그런 돈을 지원해주면은 그렇죠. 위협이 될 수도 있으니까 맞습니다. 네. 그런 부분은 약간 좀 균형을 맞춰서 그렇죠. 보실 필요는 네. 있겠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앞서서 그 삼성전자가 GAA 기반 3나노 반도체 관련해서 이제 어느 정도 수율도 그렇게 나쁘지 않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뭐 아까 말씀하신 그런 뭐 산업부 쪽에서 네네. 와가지고 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설레발을 안 치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 네네. 이제 그렇죠. 이게 괜찮다라고 네네. 이제
검증이 됐으니까. 네네. 그런 차원에서 그렇다면 그 삼성전자 밸류체인 중에서 함께 좀 주목할 만한 네. 그런 주식은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뭐 3나노 GAA가 되면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솔브레인이라는 업체가 이게 낸드 플래시 공정인데요. 이 3D 그 3나노 GAA 같은 경우도 실리콘하고 실리콘 게르마늄을 층층이 쌓아서 선택적으로 식각을 해야 돼요. 이거를 기존 드라이 식각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 에찬트를 많이 쓰기 때문에 솔브레인이 이제 굉장히 좋아질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한솔 케미칼 이제 그 고순도 과산화수소를 가지고 또 이 습식으로 쓰면 이 파티클이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이 많이 남아요. 그리고 깨끗하게 또 씻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을 또 쓸 수 있고 그리고 거기 또 ALD 쪽은 또 원익 IPS가 삼성하고 붙어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쪽도 좀 기대감을 뭐 가져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거 검사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이제 혹시나 파크 시스템즈의 원자 현미경을 좀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는데 이건 좀 아직 확정적인 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확정적인 거는 솔브레인하고 한솔 케미칼은 무조건 쓸 것 같아요. 이제 기본적으로. 그런데 원익 IPS하고 이제 뭐 파크 시스템즈 이런 회사들은 조금 이제 가능성이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솔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그럼 식각 관련 뭐 그런 소재를 만드는 네, 그런 쪽에서 과산화수소라는 게 이제 네. 보통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쪽에 세정으로 많이 씁니다. 세정으로 많이 쓰고 그리고 에찬트, 그러니까 식각액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또 기본적으로 많이 써요. 불산하고 과산화수소는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겁니다. 이게 여러 가지 배합해서 여러 가지 그 세정액들이나 식각액을 만드는데 거기에 이제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들어가는 게 이제 불산하고 네, 뭐 과산화수소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앞서서 말씀하신 게 네. 식각보다는 이제 건식 네네. 쪽이 그러니까 그 식각 습식 식각보다 네네. 건식 식각이 네. 사용이 돼야 된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 건가요? 그럼? 원래는 그 습식 식각이라는 거는 반도체가 초창기 때 나왔을 때는 습식 식각이 대부분이었어요. 네. 그런데 이게 마이크로미터 단위까지는 습식을 많이 쓰다가 이게 나노 단위로 오면서 건식으로 바뀌었어요. 지금 플라즈마를 이용해서 식각하는 게 이제 건식인데요. 건식으로 많이 바뀌었는데 3나노 GAA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합니다. 원래 건식으로 해야 되는데 건식을 수직으로 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옆으로. 그러니까 밑에 깔아놓고 하면 되는데 네. 얘는 3차원 구조물이다 보니까 그쵸. 그 막대기가 이렇게 뭔가 박혀 있는 거잖아요, 모양이. 네. 막대기를 만들어서 박을 수가 없고 이거를 그 층을 해서 찰흙 빗듯이 이렇게 깎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그 에찬트를 가지고 깎아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특이하게 그 3나노 구조는 이제 그 트랜지스터 구조는 습식 방식으로 해야 됩니다. 네. 거기만 특이한 거예요. 네. 또 그 외에 대부분은 아주 하이엔드 쪽 식각은 대부분 드라이 식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약간 특이하게 이쪽 네네. GAA 구조에서만 네네. 습식이 적용이 됐다. 맞습니다. 대세는 아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뭐 전반적으로 쓰는 거나 이제 어떤 기술 흐름은 건식 쪽으로 가는 게 맞는데 여기는 아주 특화된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게 맞죠. 네. 알겠습니다. 제가 네. 이제 궁금해가지고 네네. 좀 어려운 부분을 좀 여쭤봤습니다. 네네. 그리고 그 애플이 내년 네. 초에 XR 기기를 출시한다 이런 기사들이 슬슬 나오고 있어요. 네네. 이와 관련해서 좀 주목할 만한 국내 밸류체인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직접적으로 수혜를 보는 회사는 LG 쪽입니다. 네, LG 이노텍이 카메라 쪽을 할 거고요. 그리고 LG 디스플레이가 아마 거기 그 마이크로 LED, 마이크로 OLED 쪽에 관련된 이제 공정을 일부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메인은 TSMC가 할 것 같아요. 네. TSMC가 반도체 회사인데 디스플레이를 한다는 게 좀 이제 의아할 수도 있을 텐데요. 물론 이제 반도체도 하겠죠. 뭐 M1 같은 뭐 칩이나 뭐 A 바이오닉이 들어가든 이제 그거는 파운드리 TSMC에서 할 거고 이게 해상도가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눈앞에 붙여서 하기 때문에 해상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그런 쪽 해상도를 하려면 뒤에 TFT라고 그러죠. 방막 트랜지스터를 실리콘을 써야 됩니다. 반도체로 해야 돼요. 기존에 이런 유리 가지고 하면 네. 그 픽셀을 줄이는데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TSMC 실리콘 그 TFT를 아마 쓸 것 같고 그러면 이제 그런 쪽으로 또 카메라를 하는 뭐 LG 이노텍 그리고 LG 디스플레이가 수혜를 보는데 그래도 뭐 그런 회사들이 그런 수혜 가지고 주가가 움직이기 너무 그죠? 그렇죠. 너무 하니까 네. 결국 이제 그런 쪽에서 약간 그 트리클 다운에서 보면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는 회사는 한미 반도체. 네, 한미 반도체가 이제 거기 관련된 가공 장비들, 그죠? 뭐 VR용이냐, 뭐 메타 그라인드라는 게 있어요, 실제로. 한미 반도체는 이제 그 안경테 같은데 칩을 막 많이 넣으니까 두께를 얇게 갈아줘야 되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을 하고 그리고 이오 테크닉스는 레이저 장비를 하잖아요. 이제 거기 PCB 같은 것들이 이제 모양이 뭐 칩이 예전에는 딱 네모나게 나오는데 이제는 뭐 동그랗게 나올 수도 있고 옆으로 널쩍하게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맞춰서 다 가공해줘야 되고 뭐 그런 것들을 하고 그리고 이제 칩끼리 또 서로 간섭이 일어나면 EMI 차폐를 해줘야 되죠. 그것도 이제 한미 반도체가 할 거고요. 이제 그리고 뭐 카메라 쪽에 검사 장비는 이제 뭐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회사 그리고 한미 반도체 같은 업체들이
뭐 검사 장비 할 거고, 네. 그런 뭐 그리고 이제 뭐 PCB 쪽 뭐 이런 쪽이나 이제 이런 가공은 또 LG 이노텍이 또 플립칩 BGA 투자하고 있으니까 그런 쪽이 전장 애플 카든 애플 VR이든 일부 들어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게 XR 기기 출시한다라고 해서 이게 네. 뭐 스마트폰처럼 단기간에 많이 팔리는 그런 네네, 부분은 맞습니다. 아니어서 네네. 약간 좀 그런 신성장 산업에 맞아요. 첫 발을 내딛었다는 차원에서 그렇죠. 멀티플을 약간 좀 올릴 수 있는 그런 네네. 요인 정도로 보는 게 합리적일까요? 그러면?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히려 좀 그 작은 회사 중에 수혜를 좀 그래도 의미 있게 볼 수 있는 회사는 우주 일렉트로닉스라는 회사가 커넥터를 하거든요. 네. 이제 커넥터를 하는데 이게 그 지금 휴대폰, 그 스마트폰 주사율 같은 경우 60Hz예요. 그런데 이제 프로 맥스 시리즈 같은 경우는 하이엔드는 이제 120Hz 주사율을 이제 쓰는데 이제 VR이나 이런 것들은 보통 185Hz 정도 굉장히 고주사율을 돼야 돼요. 네. 그러면 커넥터를 굉장히 작고 잘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쪽으로 잘하는 회사가 이제 우주 일렉트로닉스. 이 회사는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 통해서 애플에 많이 들어가고 있으니까 좀 충분히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주 일렉트로닉스가 그 애플 밸류체인이라는 건 네네. 처음 들었네요. 아, 그렇죠. 왜냐하면 네. 삼성 디스플레이에 납품하니까. 아. 근데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런 커넥터들을 붙여서 애플에 납품하는 거고요. 이제 그런 그 어떤 품질 테스트는 다 애플이 직접 합니다. 네, 직접 하고 뭐 그렇게 뭐 진행된다고 봐야죠. 혹시 그런 기업들이 장기적으로 수혜를 네네. 입을 수 있을지 잘 네네. 적어놓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대표님 채널에서 네. 또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4년간 매년 100%씩 성장하는 네네. 반도체가 있다. 네. 상당히 솔깃한데 네. 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물 반도체입니다. 화물 반도체. 네, 화물 반도체라 그러면 우리 그 질화 갈륨이죠. 겐하고 그리고 SiC, 실리콘 카바이드 그런 소재를 가지고 이제 반도체를 만드는 거죠. 기존에는 다 실리콘 웨이퍼, 규소 기반으로 다 만드는데 이제는 이제 굉장히 전압이 높거나 열이 많이 발생하는 쪽 반도체들은 이제 그런 화물 반도체 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그런 쪽은 이제 제일 어떻게 보면 수요를 뭔가 견인하는 거는 전기차죠. 네. 전기차 쪽에 굉장히 대전류가 흐르잖아요. 네. 그리고 고전압이 흐르고 배터리 셀이 크잖아요. 엄청 그 팩 자체가 정말 그죠? 그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전류 규모 하이 볼티지이기 때문에 이게 실리콘 그 PMIC 가지고 하면 이게 잘못 타버려요. 정말 금방 타버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 내구성 좋은 걸로 이제 뭐 화물 반도체를 만들면 좋은 게 내구성이 좋아지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인버터나 컨버터들이 보통 이제 우리 그 밑에 스케이트보드 모델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네. 전기차 보면 그 전기차 뭐 삼성 저기 현대차의 GMP 같은 EGMP 네, 같은 EGMP 경우도 뭐 스케이트보드 그죠? 밑에 하죠. 스케이트보드에다가 위에 딱 올리는 거잖아요. 네. 보통 스케이트보드에 보면 배터리가 있고 이제 바퀴 달려 있고 거기에 인버터하고 컨버터가 많이 달립니다. 예, 전기라는 거는 직류 교류를 전환해 줘야 되는데 거기서 손실이 많이 나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또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또 회로가 커져야 되는데 화물 반도체를 쓰면 이거를 크기를 한 5분의 1 정도로 줄일 수 있고 그리고 전환되는 손실을 굉장히 줄일 수 있어요. 전체 전기 손실은 70% 정도를 줄일 수 있는데 전기 사용 효율은 한 10%가 올라가는 거죠. 네, 그래서 실제로 테슬라 같은 데서 지금 그 화물 반도체 SiC 기반으로 그 인버터를 적용해서 크기를 많이 줄였고요. 전체 출시되던 전기차의 한 3분의 1 정도 테슬라가 출시하는 전기차 한 3분의 1 정도가 지금 화물 반도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타 같은 업체들은 하이브리드 카에 이제 그런 것들을 적용을 해서 크기 줄이고 전기 소모도 굉장히 많이 이제 세이브했고요. 그리고 앞으로 좀 커질 만한 시장은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은 대부분 전기 생산하면 ESS라는 데다가 그 에너지 저장 시스템에다가 다 보관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보관을 하면 또 뭔가 또 어디서 옮겨가야 되고 그 과정에서 뭔가 전환되면서 손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런 것들을 화물 반도체로 이제 바꾸면 굉장히 손실률을 줄일 수 있고 실제로 스마트 그리드를 우리나라 전체 전기망에서 이거를 기존의 그 실리콘 반도체 기반에서 화물 반도체로 바꾸면 한 원전 2개 짓는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다. 그 정도요? 네, 그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갈 수밖에 없는 방향이죠. 그러니까 계속 매년 100%씩 성장하는 거죠. 향후 3년, 4년 동안. 네. 이게 사실 자동차 시장도 상당히 큰 시장이에요. 네네.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시장도 상당히 큰 네네. 시장인데 이 두 개의 축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죠. 한다면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이쪽 산업에 속해 있는 기업들은 성장할 수밖에 맞습니다. 없겠네요. 그렇죠. 기준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구 에너지 인프라에도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교체 수요가 있다는 거죠. 기존의 이제 발전 인프라에서. 그러네요, 진짜. 네네. 대체 수요도 발생하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기업들을 네. 이런 것들을 잘하고 있는 기업들, 네.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좀 해외에서 네네. 잘한 게 뭐가 있을까요? 네. 글로벌 업체가 잘합니다. 사실은 이제 그 독일의 인피니언이라고 세계 1위 자동차 업체가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질화 갈륨 기반으로
기존에 라이다 자동차에 되게 많이 쓰잖아요. 네. 라이다를 실리콘 기반으로 지금 많이 쓰는데 이거를 질화 관리물로 바꾼다고 해서 이제 전용 팹 투자 이제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예전에 크리라는 업체가 있었어요. 크리는 네. 이제 LED 쪽 이제 주로 하는 업체였는데 크리가 이제는 LED 쪽은 거의 접고 지금 이제 울프 스피드라는 회사로 이름 바꿔가지고 이제 그런 쪽으로 많이 하고 있고 이제 뭐 그런 글로벌 업체들이 주로 IDM 업체들이 많이 해요. 종합 반도체 네네, 업체들. 종합 반도체 업체들이 좀 많이 하고 있고 전문 업체는 뭐 울프 스피드 같은 업체들이 이제 뭐 열심히 하고 있다고 보면 되죠. 이제 국내에서는 아무래도 좀 기술은 조금 이제 뒤처지긴 하는데 SK 실트론이 이제 비상장이긴 한데요. 네. 네, 비상장이긴 한데 듀폰에 그거를 이제 그 화물 반도체 그 사업부를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정말 진심으로 하고 있고 SK 그룹이 또 예스티라는 회사의 자회사 예스파워 테크닉스라는 회사가 거기 이제 그 화물 반도체 기반 모스펫 기술이 있었거든요. 그걸 이제 지분을 인수해서 이제 거의 많이 확보를 했고 그리고 이제 국내 통신 장비 쪽에 RFHIC라는 업체가 거기는 뭐 IC는 아니에요. 디스크리트라고 해서 단일 소자긴 한데 네. 그게 이제 거기 이제 그 질화 관련 쪽 기술이 있는데 그런 쪽도 이제 좀 확장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그 지금 LX 세미콘 이런 회사들도 이제 화물 반도체 쪽에 이제 설계. 근데 아직 뭐 구체적으로 비중이 크지는 않아요. 그리고 DB 하이텍도 이제 화물 반도체 파운드리 하겠다. 뭐 이렇게 발표를 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같은 회사들은 이제 화물 반도체 원재료 이런 것들 이제 하려고 열심히 또 투자하고 있고요. 아직은 뭐 이렇게 본격적으로 개화한 네. 시장이라고 보기에는 우리나라에서 확실히 약간 좀 시간이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사실은 지금 뭐 글로벌 그 플레이어들은 다 8인치 팹으로 많이 전환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6인치 쪽으로 이제 하고 있고 이게 생산성 게임에서 이게 게임이 안 되긴 하거든요. 그래도 계속 해야죠. 네. 그렇죠.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다가올 수밖에 없는 그런 미래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네. 물론 뭐 아직까지 의미 있는 그런 숫자가 나오는 네네. 그런 기업은 없지만 그렇죠. 사실 또 이쪽 시장이 커지고 그 다음에 그 뭐 해외 기업 중에서 방금 말씀하신 네네. 인피니어라든지 울프스피드 그런 그렇죠. 쪽에서 뭔가 긍정적 이슈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네. 국내 그런 관련주들도 또 부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우리나라가 그나마 좀 다행인 거는요. 수요 업체가 있잖아요. 네네. 현대 기아차가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발전 업체들이 있고 그쵸. 그리고 SK가 또 이제 그런 쪽을 또 잘 하니까 좀 SK 그룹 차원에서도 좀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게 또 이제 배터리하고 또 엮어서 같이 팔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이제 그런 국내 또 2차 전지 쪽 셀 쪽이 워낙 잘 돼 있게 하다 보니까 이제 기회는 있습니다. 네. 테마로 끓는 건 확실히 아니다. 네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정부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는 게 중요하겠죠. 방금 말씀하신 그런 네. 기업들 실제로 이제 뭐 실체가 있어지는지 숫자를 잘 지키는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나마 남아있던 현금을 어디 썼냐면 이제 삼성 쪽도 하다가 지금은 퀄컴량 매출 비중이 꽤 많이 올라갔고요. 세계 1등입니다. 결국은 시장이 밸류 찾아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약간 이제 2차 전지 쪽으로 넘어갈까 합니다. 네네. 최근에 2차 전지 기업들이 너도 나도 이 원통형 배터리 사업을 확장을 하고 네네. 있거든요. 여기에서 좀 주목할 만한 뭐 소재주나 장비주 이런 네네. 기업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원통형을 제일 많이 쓰는 업체는 테슬라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원통형 배터리를 쓰는 회사는 테슬라밖에 없었는데 이게 4680으로 되면서 뭐 독일 업체들도 많이 따라갑니다. 네, 지금은 이제 원통형 배터리 쪽으로 많이 가려고 하고 있고 원통형 배터리를 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이제 기존에는 셀을 그러니까 4대 소재죠.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액이라는 4대 소재를 가지고 셀 하나를 만들죠. 이제 우리 보통 배터리, 휴대폰 배터리 들어가는 게 그게 하나의 뭐 그 셀 수준이라 그러면 요걸 여러 개 붙여가지고 모듈을 만들죠. 또 모듈을 만들어서 이걸 또 전기적으로 다 연결해서 또 여러 개 붙여서 8개나 12개 또 모듈을 붙여서 팩을 만들죠. 그게 이제 그러면 자동차 스케이트보드 모양처럼 딱 이렇게 돼서 이제 되는 건데, 사실은 모듈하고 팩 쪽에서 이게 공간 손실이나 에너지 밀도를 못 높이는 측면들이 되게 많아요. 자동차라는 공간은 제한되어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주변 회로부들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못 들어가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원통형 배터리로 하면 셀 투 팩, 그래서 이제 중간에 모듈이 없이 셀에서 바로 팩으로 갈 수 있고 그 셀 투 셰시까지 아예 이제 모듈하고 팩을 없애고 그냥 차체 안에다가 이제 이렇게 차곡차곡 밀어 넣는 이제 그게 가능해지기 때문에 향후 이제 기술 로드맵 때문에 이제 그런 쪽으로 많이 가는 추세고요. 사실 그런 건 좀 테슬라가 제일 앞서 있죠. 그래서 이제 거기 관련된 업체들은 뭐 테슬라 쪽에 뭐 양극재를 납품하는 LNF가 최근에 이제 뭐 제일 뭐 분위기 흐름 좋고 이제 그쪽에 양극재 들어가니까 그리고 이제 그 뭐
그 외부 뭐 구조물이긴 한데 뭐 상신 EDP, 뭐 이런 신흥 SEC 뭐 이런 회사들도 뭐 충분히 뭐 주목할 만하다. 그리고 셀 업체 중에서는 삼성 SDI가 좀 열심히 좀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확실히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 이 원통형이 하나의 그런 유행이 아니라 네네. 확실히 그런 셀2 셰시까지 갈 수 네네. 있는 그런 기술 로드맵 그렇죠. 측면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앞으로도 이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확실히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 로드맵이 딱 정해진 거죠. 이게 우리가 뭐 반도체에서 보면 기존 핀팩 구조에서 GAA로 갔다가 나중에 MBC 패스로 가겠구나. 그런 방향성이 보이잖아요. 전기차도 그렇죠. 이게 보면 셀2 팩에서 셀2 셰시로 가겠구나. 가면 미리 준비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그때 셀2 팩이나 셀2 셰시에 잘 대응할 수 없는 예를 들면 뭐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 뭐 파우치나 우리가 파우치만 너무 집중하고 있으면 저기에 대응을 못 하겠네. 뭐 이런 걱정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빨리 지금 뭐 그 원통형 쪽하고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많이 집중하고 있는 거죠. 네. 그동안 파우치 쪽에 거의 집중해 왔잖아요. 그렇죠. 네. 파우치 쪽에 집중하는 게 이제 네. SK온이랑 네, 그렇죠. 그다음에 LG LG 에너지 에너지 솔루션. 네, 그렇죠. SK온은 아직까지 뭐 원통형에 대한 얘기는 별로 없더라고요. 보니까. 맞습니다. 네. 좀 준비할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제 양극재 쪽도 그동안 너무 우리나라가 3원계 쪽만 너무 집중해 왔는데 이게 생각보다 LFP가 좋은 거죠. LFP 그렇죠. 네. 개선이나 이런 것들이 또 좋은 거고 그리고 원자재 가격 오르는 거 봤잖아요. 리튬부터 뭐 망간, 뭐 니켈 가격 오르는 게 너무 어마무시하게 오르니까 정말 LFP도 뭔가 준비해 놓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 뭐 이런 생각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데서 다변화가 돼야 되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뭐 방향성으로 보면 첨가제 이런 쪽은 계속 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뭐 CNT 도전제를 하는 나노 신소재 같은 업체나 그리고 실리콘 음극재를 하는 뭐 대주전자재료나 그리고 이제 전해 이게 또 전해질이나 이런 쪽이 안정적이어야지 또 고속 충전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거든요. 네네. 이제 그런 쪽을 안정성을 높여줄 수 있는 뭐 그리고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첨가제를 또 첨보 같은 업체들이 하기 때문에 그런 회사들 중심으로 그런 회사들은 크게 뭐 방향성에서 어떤 쪽으로 가든 뭐 큰 데미지는 없다.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다른 그런 소재 업체들 같은 네네. 경우에는 뭐 배터리의 모양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양극재 종류라든지 그런 네네. 차원에서 약간 좀 변동성이 있을 수 맞습니다. 있지만 방금 말씀하신 첨가제를 만드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이건 다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그런 기업들은 좀 안정적으로 계속해서 성장할 수가 있다. 네네. 그런 차원에서 맞습니다. 보면 되겠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또 앞서서 이제 소재 가격이 최근에 네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뭐 등등 해서 상당히 많이 올랐다가 다소 지금 잠잠해지고 있지만 오히려 그러면서 이 소재 확보의 중요성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부각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지금 증시에서 네네. 뭐 이렇게 뜨겁게 달구고 있는 네네. 섹터가 폐배터리 네네, 맞습니다. 이쪽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공교롭게도 성일 하이텍이 아마 이제 이 방송이 나가는 시점에는 이미 상장을 했을 겁니다. 네네. 상장을 하면서 시장의 시선이 이 폐배터리 쪽으로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주목할 만한 그런 기업들이 뭐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네. 일단 성일 하이텍이 제일 뭐 굉장히 핵심 수혜주이긴 하죠. 그래서 장비업체 중에 하나기술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아, 네네. 하나기술 정도가 그나마 이 폐배터리 쪽으로 많이 준비하고 해왔다 생각하고 있고요. 이제 일단 배터리를 만약에 못 쓰는 배터리를 수거해 오면 이거를 재활용할 건지 재사용할 건지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 검사해야 되고 그리고 여기 남아있는 전기를 완전히 빼줘야 돼요. 완전히. 왜냐면 전기가 남아있는데 뭔가 파쇄를 하거나 이러면 폭발할 수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것들도 해줘야 되고 뭐 그런 쪽에 활성화 공정 장비를 하는 회사가 이제 하나기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확실히 이쪽 관련 기업들은 네. 여기저기에서 계속해서 신사업으로 추가하면서 맞아요. 나올 수밖에 네네. 없기 때문에 네네. 계속해서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 같긴 해요. 그렇죠.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시장이 안 좋았잖아요. 네네. 그죠? 특히나 6월달 이때 이제 확 지수가 레벨 다운되면서 많은 주식들이 정말 싼 가격대에 진입을 했는데 혹시 그 대표님께서는 네네. 이때 이제 저가 매수한 주식 네네. 있으신지 궁금하거든요. 네. 저도 이제 현금 조금 남아있던 게 거의 다 소진됐어요. 그래서 지금 100% 물려 있는데, 네. 네, 저는 이제 그나마 남아있던 현금을 어디 썼냐면, 원익 QNC 하고요, 한미 반도체, 뭐 TSE 이런 회사들 좀 샀습니다. 그럼 조금 남아있으시다고 네. 하는 거같는데 네. 많이 사셨네요. 그렇죠. 규제는 많이 물려 있는 거고, 이제 물타기를 한 거죠. 아. 물타기를 한 거죠. 네. 물타기를 해서 워낙 또 실적 대비해서 싸고, 그리고 이제 제가 앞전 시간에 계속 이야기했지만 결국 미국 반도체 굴기에서 수혜를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테스트 소켓 쪽은 이 파운드리가 많이 생기면 소켓 쪽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미국에 소켓 업체가 있다 그러면 약간 꺼려 했을 수도 있는데 미국에 다행히 테스트 소켓 업체가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내 업체가 좀 쇠를 볼 수 있는 그림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게 뭐 네. 한미반도체는 사실 뭐 약간 네. 자기만의 그런 고유의 영역을 네네. 구축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약간 네네. 대체 기업이라고 하기에는 네네. 딱히 없을 것 같고 우리나라에서. 네네. 근데 TSA 같은 경우에는 테스트 네네. 소켓 쪽을 만드는데 네네. 사실 테스트 소켓을 만든 ISC도 있고요. 네네. 그 다음에 약간 좀 결이 다를 수도 있지만 리노공 같은 그런 네네. 기업도 어떻게 본다면은 유사 기업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네네, 근데 맞습니다. 굳이 왜 TSA를 네네. 또 사셨는지 궁금하거든요. 뭐 ISC도 저는 뭐 굉장히 좋은 그림이라고 보고 있고요. 리노공업은 사실은 이제 그 원래 시스템 반도체 쪽을 거의 뭐 이렇게 독점처럼 하다가 포고핀 타입으로 하다가 이제 거의 독야청청하다가 이제 계속 새로운 플레이어가 들어온 거잖아요. 근데 사실 TCK 사태 때도 이제 SIC 링 때 독점하다가 이제 이게 과점 구조는 여전히 매출하고 성장을 잘 나오는데 주가 심리 쪽에서는 디레이팅을 시켜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리노공업도 제가 보기에는 이게 실적이나 성장이 꺾이는 건 전혀 없는데 왜냐하면 Q 자체가 워낙 빨리 커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글로벌 파운드리 팹 생기는 것만 봐도 그죠. 그렇죠. 근데 그 뭐 심리라는 건 또 다른 이야기니까 리노공업은 그래서 조금 약간 이제 일단은 제쳐두고 좋은 회사지만 제쳐두고 네네. 이제 보는데 ISC하고 이제 TSE가 이제 둘 다 실리콘 러버 타입의 이제 메모리 쪽을 하다가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하는 회사라고 보고 있는데요. 둘 다 훌륭한 회사인데요. TSE는 저는 고객사 확장 측면에서 좀 좋게 보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원래는 삼성 쪽 원래 프로브 카드 하던 낸드 쪽 프로브 카드 하다가 이제 소켓 쪽으로 신규로 들어왔는데 이제 삼성 쪽 하다가 이제 퀄컴향 지금은 퀄컴향 매출 비중이 꽤 많이 올라갔고요. 그리고 이제 올 하반기부터는 아마 북미 사과 회사에 납품이 되는 걸로 네. TSMC 통해서 네, 네. 이제 되는 걸로 이제 이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고 그리고 실리콘 러버 같은 경우는 약간 기존에 메모리 쓰던 거다 보니까 대응이 좀 느려요. 이제 칩이 나오면 리노공업 같은 데서는 장인들이 그날 저녁부터 한 땀 한 땀 만들어서 빨리 만들어서 줘요. 네. 그래서 이제 다품종 소량 생산에 적합한 건데 실리콘 러버는 소품종 대량 생산, 메모리에만 적화되어 있던 건데 그래서 대응력이 좀 느리죠. 왜냐면 얘는 찍어내야 되잖아요. 실리콘 러버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수직 계열화를 통해서 해결한 거예요. 이제 뭐 타이거 일렉이라는 뭐 PC부터 뭐 메가터치라는 뭐 핀부터 테스트 하우스라는 뭐 이런 것 통해서 다 수직 계열화를 통해서 대응력을 높였다. 저런 거는 회사가 뭔가 구조적으로 바뀌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계속 TSE를 좋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그리고 그 원익 QNC 같은 경우에도 앞서서 네. 이제 쿼츠 네. 이쪽을 만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원익 QNC 말고 또 말씀해 주신 월덱스라든지 네네. 또 쿼츠를 만드는 기업들이 은근히 좀 있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 중에서 또 원익 QNC를 투자하신 이유가 궁금하거든요. 원익 QNC가 세계 1등입니다. 그 반도체 파츠 시장을요, 네. 보면 한 전체 뭐 약간 러프하게 보면 6조 정도 시장이에요. 전체 6조 정도 시장인데 그 중에 한 4조 정도가 쿼츠 쪽이거든요. 대부분은 파츠의 60% 이상은 쿼츠 시장이고 이제 그만큼 플레이어가 많다라는 거긴 한데요. 어쨌든 그만큼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고 있고 원재료까지 내재화했잖아요. 그죠? MOMQ 통해서 원재료 내재화했고 그 시장까지 확보했고 그리고 지금 삼성 파운드리하고 TSMC하고 다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굉장히 심플하죠. 그리고 숫자가 상반기만 거의 뭐 700억 가까운 이익이 나왔는데 시총이 지금 6천억 대예요. 싸잖아요. 아니 무슨 제지주도 아니고. 네네. 단기적으로는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이게 결국은 시장이 밸류 찾아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세계 1등이고 네네. 원재료 내재화라는 강점도 있고 네. 그래서 혹시나 뭐 경기가 정말 안 좋아져서 네네. 이 반도체 경기도 확 꺾인다라고 할지라도 네네. 그런 기업은 확실히 살아남아서 그렇죠. 나중에 다시 업황이 좋아질 때는 네네. 그 나머지 그런 기업들의 시장까지도 가져올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경쟁력을 지녔다라고 볼 수가 그렇죠. 있겠네요. 지금은 사실 버티기 모드잖아요. 그렇죠. 네. 버텨야 되는데 제 멘탈이 망가지면 안 되는데 숫자가 안 나오는데 그렇잖아요. 이게 숫자가 안 나오는 회사가 주가가 빠지면 이게 당연한 건데 숫자가 잘 나오는데 빠지는 거면 이건 뭔가 내가 한번 버텨볼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버티기 모드 종목으로 괜찮다라는 거고 결국 그게 시장은 바닥을 찍고 반등할 때 하나의 또 주도주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익 그룹이 삼성이랑 또 워낙 친해서 네네, 맞습니다. 또 원익 IPS 같은 경우에 또 지분 투자도 받고 해가지고 그렇죠. 그쪽 밸류 체인은 사실 같이 간다는 거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삼성전자를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좀 끈끈한 소부장 같은 경우에도 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주셨는데 끝으로 이 투자자들을 위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네. 뭐 항상 그렇죠. 이 시장이라는 게 상승도 있고 하락도 있고 네. 그런데 사실 상승 하락은 매번 있잖아요, 시장에서. 네네. 그러면 그거를 이 뭔가 자기 반성과 자기 분석과 어떤 자기 실수를 복기를 해서 그 사이클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사람은 10%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90%는 매번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데 고점에 사고 저점에 팔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러려면 자기 기준이 생겨야 되고요. 어떤 자기가 또 보는 어떤 시장에 대한 해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걸 뭐 시장이 어렵다고 해서 뭐 지금 넉넉고 있으면 안 되고 더 자기가 보는 종목, 섹터에 집중해서요 봐야 되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또 그 종목에 대해서 그 뭔가 자기 확증 편향이 생기면 안 되겠지만 뭐 객관화하기 위해서 좀 더 많은 공부를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충분히 저는 이제 뭐 주가가 싸진 뭐 구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뭐 새로 주식 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겠지만 지금 시작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시점입니다. 지금은 주식을 접기보다는 새로 시작하기가 더 좋은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선수들도 다 쳐졌거든요. 네. 여의도에 뭐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뭐 지금도 팩트인지는 모르겠는데 여의도 그 증권사에서 제일 주식 잘하는 사람들이 풀업에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죠? 고유자산 운용하는. 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 30%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중에서 그 젊은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한 명이 마이너스 15%라고 우리 하우스가 제일 잘했다고. 그래서 뭐 이런 이야기 들었거든요. 선수 중에 선수들이 정말 터지는 장이거든요. 이제 정말 선수들이 터질 때는 정말 진짜 가치 투자하기 좋다라는 거죠. 좋은 종목 잘 고르면 이게 정말 시드머니가 될 수도 있고요. 네. 다만 투자 판단은 직접 하시고 제가 책임져 주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죠. 네. 사실 프락 같은 경우에는 그 롱도 하고 숏도 하고 다 네네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 현란한 기술을 가지고 하는 그런 매니저 같은 경우에도 네네. 그렇게 엄청나게 그렇죠. 마이너스를 받기 때문에 이렇게 다 같이 손실을 보는 구간 같은 경우에는 다들 힘들지만 네네. 지나고 나면은 항상 이럴 때가 또 저점이고 맞아요. 했으니까 네네. 그런 차원에서 뭐 물론 너무나 낙관적인 그런 뷰를 가지고 있는 것도 그렇게 큰 도움은 안 되지만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확실히 이 밑으로 내려가기보다는 또 위로 올라갈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면서 또 대표님께서 팩트, 이 근거를 가지고 그런 좋은 그런 섹터, 투자할 만한 기업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공부를 해보시고 또 마음에 든다라고 하면 그때 이제 또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번에 모실 때는 좀 더 시장이 좀 회복되고 네. 실제로 좀 많은 아이디어들이 주가에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IT의 신 이영수 대표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